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6번째 시간입니다. 자,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성실이 아이콘. 네. 성실이 아이콘 제가 한 분 정치 쪽에 한 분 있어요. 김현 대변인님. 아, 네. 정말 성실하세요. 저희 모임에도 한번 오셔서. 아, 그러셨죠. 네. 또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또 세월호랑 또 굉장히 연관이 있잖아요. 예, 현장 광화문 현장에서 단식하실 때도 유가족분들 옆에서 예, 많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 중에는 공순주님, 성실이 아이콘.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꾸준해. 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어서 오시고요. 네. 흐뭇하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자, 일단 세월호 소식 먼저 몇 가지 좀 전하고요. 네. 첫 번째는 지난 방송에서 세월호 잠수사 분들 중에 황병주님 왔다 가셨는데 네. 바로 그 방송 듣고 구원파 분들이 좀 돕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거든요. 네, 네. 답은 사실 이런 입장이 그래요. 구원파 분들도 좀 서운하실 수 있는데 입장이 서로 간에 애매한 입장에서 내가 힘든데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받기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싫다 이런 것보다 위치상 정말 애매하니까 네. 그래서 마음만 받는다는 쪽으로 그 도움이 필요하시긴 하세요. 그때 이제 뭐 방송 나가고 나서 그 뭐 후기나 이런 댓글을 봐도 일반 시민분들도 모르셨던 분들도 또 의외로 네, 상황을 모르셨던 분, 그러면서 눈물이 났다라고 하시면서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반 뭐 그 종교기관이나 아니면은 예, 그 시민분들 단체, 개개인이 아니고 이 그 4.16 연대처럼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정부 쪽에 그 민간 잠수사분들이 이제 23분밖에 되시지 않으시니까 목소리가 좀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 같은 게 하나 좀 예, 구성이 돼서 의견을 좀 하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좀 드리거나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또 민간 잠수사분들이 민망해서 그런 것도 못하죠. 말씀 꺼내질 못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방송이 있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잠수사 분들은 그냥 논외로 쳤던 것이 좀 있고 네. 그분들도 사람이었는데 현장에서 느꼈을 충격과 공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을까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었고요. 네. 이번에 그 런던에 화재 났잖아요. 네. 영국에. 근데 거기에 소방관들 있죠. 그분들 심리치료 병행하면서 구조하고 그러더라고. 네, 예, 왜 부럽죠 그런 게.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네. 그 정말 새까맣게 타버린 시신 같은 거를 이렇게 수습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똑같이 충격을 받는다 뭐 이런 거고. 심리적인 데미지가 크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잠수사분들은 가족분들이야 자식을 잃어서 이제 가슴이 아프시지만 그런 이렇게 수습되시는 실제 모습을 가족분들조차도 보지 않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 보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가족분들 못지않게 예, 그 심리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신 거죠. 근데 예, 그 지원도 해주니 안 해주니 그렇게 참 얘기가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 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구원파 분들이 보내주신 마음의 성의는 지금 잠수사 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그런 관계에서 자체를 그거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입장이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만 바뀌었다고 알려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해수부 장관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춘 의원이 이제 장관이 된 건데 네네. 사실은 이제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전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실은 세월호 사건 나던 그 즈음에 해양비서관이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해수부 차관으로 갔다가 올라가면서 세월호 인양까지를 다 마무리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든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까지 해수부는 덮는데 급급했던 모양이 보이고요. 네. 심지어 세월호 인양까지도 그런 모양이 좀 보이는데 드디어 이제 해수부라고 하는 곳을 정권이 바뀐 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장관 이제 취임식을 하실 때도 그 세월호의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든든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청문회 할 때도 세월호에 대한 답변 뭐 조치 같은 것도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뭐 장관이 되기 위해서 떳떳이 소신을 밝히시더라고요.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나간 방송에 자갈자갈에 노무사님이 하신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코리아 셀비지 그거 보니까 그 왜 업체 이름만 바꿔놓으면 언딘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상황이 그렇죠. 현장에서 약품도 없고, 예,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직원도 없어서 외주에서 뭐 일용직 말처럼 이제 일용직 몇 명 데리고 와서 일 시키고처럼 똑같죠. 그리고 이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그 방송을 들어보면은 예. 쇳덩어리로 된 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 더운가 봐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환경 속에 완전 뻘로 냄새는 예. 엄청나게 날 거고. 네, 거기다 목포고 전라도 쪽에, 예, 거기다가 아니 도대체 안전 장비를 해놓지 않으면 일하시다가 얼마든지 그 배가 이제 옆으로 누워,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배가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제 낙하물이 떨어져서 예, 그 사람이 다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전모는 쓰고 계시는 건 항상 봐요, 영상으로. 근데 그걸로는 다 확인 그 카바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혹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코리아 셀비지한테 일을 주고 코리아 셀비지에서 다시 또 하청업체한테 일을 주는데 아무도 책임을 딱 봐도 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코리아 셀비지가 상하이 셀비지의 자회사 같은 거죠. 코리아 셀비지는 우리 한국 업체예요. 상하이 셀비지는, 예, 코리아 셀비지는 한국 업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소기업인 거죠. 네.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화물 적재칸 쪽을 해체를 해야 된다. 세월호 구조물 변형은 없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구조물 변형이 없다라는 거에 그렇게 크게, 왜냐면 이게 유가족분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게 세월호 이제 온전한 인양, 그거 말씀하셨던 게 이유가 하나잖아요. 진상규명. 손을 이미 다 댔는데 이제 와서, 그리고 그 코리아 셀비지 업체가 왜 거기 들어가 있냐면 실종자 수습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세월호를 고철로 가져가기 위해서 낙찰받은 업체예요. 그때 그 꽤 오래 전에 이미 그 예상이 책정됐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30억인가 40억인가? 해서 그때 이미 코리아 셀비지 니네가 세월호 올라오면 고물로 가져가라고 해서 낙찰받은 회사에,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시신 수습하려고 들어가 있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영춘 장관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드시, 그래서 저도 세월호가 이제 거치가 되고 나서 코리아 셀비지가 그 당일날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현장에, 목포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안 그래도 손대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막 마음이 있었는데 코리아 셀비지가 지금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넘길 생각이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꽤 오래전에 다룰 때 세월호를 그냥 고철로 팔아 넘기기 위해서 네. 마지막 세월호 처리하는 과정에 그 예산까지 포함됐고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 통과됐다는 걸 알고 분노했던 바로 그 업체라는 거죠. 네, 그 업체예요. 김영춘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자, 또 하나 더는 뭐 이건 좀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갈자갈 방송에 나오는 민보위원 양이 지금 안산에 살고 있는데 세월호에 관련된 시민활동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소식을 전해오는데 실제로 지금 화랑유원지에 있는 그 안산의 그 자리에 추모관을 이제 하나 세우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옆에 이제 넓은 공터. 예. 예. 거기 근처에.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안산 시민들께서 일부가 그 공론화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서명을 했는데 뭐 3만 명 벌써 모았다고 하고요. 그 서명지를 지금 안산시장한테도 전달하고 이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안산에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안산에 산다고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할 생각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사고의 전환이랄까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안전공원 뭐 이런 개념으로 지어지거나 그런다면 어쩌면 안산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고정관념,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만 생각하면 속되게 표현하면 집값도 떨어질 거고요.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반대한다고 지금 탄원서 받아가지고 못 짓게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의제를 한번 가져와 보는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요. 뭐 거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추모관 속에 납골당이나 이런 게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긴 해요. 지금 여러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원하시죠. 네. 한꺼번에 모으는 걸로 한 곳으로. 예. 근데 그게 세계적인 안전공원이라는 개념으로 납골당만 들어가겠습니까? 만들어지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참사를 어떤 도시의 기회로 돌리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전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분들을 모으거나 그러는 것도 못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만들어진다고 맞아요. 하면 맞아요.
그런 어떤 그 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는 네. 단순하게 이제 한국적 문화 속에는 뭐 이제 그 어떤 죽음과 묘지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네. 그렇게 그 나쁜 쪽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관련한 공청회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행사를 이렇게 중단시킨다거나 방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명분이랄까 정당성은 있다고 보는데 조금만 어떤 사고를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라면 하겠냐? 저는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이거 좀 얘기가 좀 새는 거지만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저는 군대를 좀 특수한 곳에 나오고 그러면서 실제로 산 같은 데서 이렇게 자고 이러는 걸 되게 많이 해봤는데요. 어느 날 좀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저 총각 시절에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장소가 저기 파주 어디에 있는 공원묘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드라이브 코스인데 그 공원묘지 정상 전망대에 올라가면 전체가 다 묘지인 경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친구가 해준 말에 의해서 제가 인생이 좀 많이 깨달았죠. 저 사람들은 너를 해코지하지 않아. 오히려 반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너를 지켜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혼자 드라이브를 건데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이제 세월호를 4년째 지금 다루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들의 영혼 이런 게 두렵거나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을 좀 가지면은 그게 어떤 집값이 떨어지는 정도. 물론 저희들이 그게 폄하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집값 때문에만 단순히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생각의 좀 전환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 세월호가요. 물론 이제 지금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제일 먼저 저희가 이 땅의 어른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진상규명이라서 좀 올인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의 그 뒤에 이제 그 정부는 물론 정부대로 할 일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대처를 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될 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준비거든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게 그리고 처벌돼야 되는 만약에 책임자가 처벌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겨서 이렇게 경각심을 좀 일으키고 이런 건데 지금 광화문광장에 그 아이들 그 분향소가 있어요. 사진들이 쭉 있는데 물론 거기 오셔서 분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시고 하시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와서 분양을 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과연 그러니까는 이게 화랑 유원지가 물론 이제 옆쪽에서 다시 생긴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제 글로 가겠죠. 좀 있으면 뭐 광화문광장이 아니고 글로 갈 텐데 저희보다 윗세대 분들이 지금 이거를 반대를 하고 계세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는데 이거는 본인들의 뭐 집값 아니면 본인들의 생각이 아니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다음 세대, 그러니까 광화문에 오는 분양하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너네 혹시 거부감이 있니? 이게 문제가 되겠니? 혹시 너네들한테? 저는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광화문에 오면 아이들이 그냥 분양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노란 리본 만드는 데에서 리본도 만들어서 사진 찍고 페북 올려요. 그러면은 그 밑에 또 귀엽다 하면서 고맙다고 어른들은 또 데려 인사를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온 아이들도 두렵다거나 거부감이 있다거나 그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오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산시장도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정을 못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부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네. 시 외곽으로 쫓겨나거나 안산과는 상관없는 곳에 또 만든다거나 네. 그도저도 안 되면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곳에 그냥 그런 식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사고의 전환만 조금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 그런 사건을 교훈 삼아서 뭔가 정말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번거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좀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바꿔주시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지금 순주님이 이제 시즌2 이제 다시 세월호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간중간은 다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6번째 시간이니까 3분을 인터뷰했고요. 관련되신 분들. 그 3번째 시간은 지금 역시 검찰의 세월호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오늘이 3번째 시간이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검찰에 네.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좋은 얘기도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드려봤자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네. 네, 일단. 그래서 일단 대략의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1, 2회 방송에서 검찰이 이렇게 했구나.
예, 감은 잡으셨을 거고 중간에 뭐 그 황교안이나 우병우의 이제 영향력으로 인해서 예,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제 기사로 보셨을 텐데, 네, 우선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그 청와대나 국가안보실 그리고 김경일 정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과실치사를 빼기 위해서 예, 노력을 했던 검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구조 실패 관련돼서 그 질의를 그 광주 지원 국정 그 감사에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서기호 그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질문을 하는데 그 서기호 의원께서 1, 2, 3장 말고도 그 위에 목포나 뭐 서해청장, 뭐 검찰 그 해경청장들이 많은데 그 1, 2, 3장 혼자만 잘못이냐고 생각을 하냐고 물어봐요. 변찬우 그 지검장한테. 그러니까 변찬우 지검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간부들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1, 2, 3정조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 위에 뭐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아하. 이 부분에 논란이 지금 많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서기호 의원이 바로 근거가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변찬호 지검장이 현장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김경일 말고 상황실에 있었던 목포서장, 아니 그 서해청장, 경찰청, 해경청장 모두는 현장 상황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상층이라고 하면 목포나 뭐 서해청 이런 공무원들이 될 텐데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조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랐으니까 우리는 기소를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시즌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도 보고 있었고 교신도 했었고 또 유일하게 TRS로 뭐 그 김경일 정장이 곧 침몰한다고 얘기해도 김수현하고 김문홍하고 김석규는 구조를 하라. 구조 얼마나 됐냐. 탑승객 얼마나 남았냐. 상황이 어떠냐라고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경들은 계속 얘기를 하죠. 자기네들은 많은 구조 세력을 침몰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다 보니 확인을 못한 거지. 상황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다. 근데 변찬호 지검장 얘기를 해요. 얘는 몰랐으니까 우리는 과실치사 줄 수가 없어. 너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텐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요. 잠깐 짚고 네. 넘어가면은 네. 그냥 일반인들의 과실치사보다 네.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훨씬 더 중재로 다뤄지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야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경우가 많지가 않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2, 3 정장도 참 과실치사를 하기 어려운데 그 윗선까지 어려울 거다. 아예 그냥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기 의원이 다시 1, 2, 3정 혼자만 단독 범행이겠냐고 다른 정황 같은 거 없냐고. 그러니까 그 변찬호 지검장이 윗선은 전혀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사를 했는데 윗선은 전혀 모르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 게 현장이 너무 급박했다. 그래서 1, 2, 3정 정장이 일일이 상황을 다 윗선으로 보고를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시즌 1 때 다 이제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침몰 상황만 급박했어요. 현장에 있는 해경들은 전혀 급박하지 않았죠. 예. 김경일도 현장에 도착해서 그 브릿지랑 자기 선체 1, 2, 3정 높이 맞추려고 10분 동안 멍 때리고 이러고 서 있었잖아요. 해경들은 급박하지 않았어요. 침몰 상황만 급박했던 거지. 빨리 구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이 급박해서 1, 2, 3장 정장이 다 보고를 못했고 그러니까 윗선들은 몰랐잖아. 그러니까 과실치사 할 수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랐구나 하고 납득을 한 거죠. 검찰이. 넌 몰랐구나.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 준 거예요. 지금 해경 지휘부들을. 그래서 단 한 명도 구속이 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그 이한성 의원이 세월호 접근해가지고 선원들만 구조하고 배 안에 있는 학생들을 구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변찬우가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다에 빠져있는 승객들을 구조하느라 열심히 했다. 그렇죠. 구조는 안 하고 빠진 사람 건졌으니까 열심히 했다고 변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이한성 의원이 물어봐요. 뭐 이렇게 그 현장 지휘관이었으면은 뭐 그 선박이나 다른 것도 동원할 수 있는 명령 같은 걸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을 때는 그 행사 그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구조 책임을 다하라고 그 막강한 권한을 주는 건데 당시 왜 그 유기치사 그 과실치사가 안 들어갔죠. 기소 내용에 공문서 뭐 위조 뭐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구조를 못했는데 유기치사나 이런 걸 왜 안 넣냐라고 물어보니까 변찬우가 그래요. 과실범 처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정말 의지가 없죠. 과실범. 그러니까는 뭐 어쩌다 보니까 네가 못 구한 거지. 그러니까 굳이 갖다 대려면 과실범을 갖다 대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좀 어려웠다고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과실치사, 치상 있고 치사가 있는데 예. 그걸 평가하는 사실상의 기준은 뭐냐면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했느냐의 그렇죠.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바라보는 관점이 네. 그냥 뭐 음모론 다 빼고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현장에 1, 2, 3정, 그들은 네. 그냥 123정이라고 부르더만요. 네. 123정을 갖고 가서 네. 적극적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렇죠. 방송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근데 실제로 드러난 증거로만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 선원들만 구해서 데리고 나왔고 네. 물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사람들만 건드리는 역할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과실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네, 그렇죠. 음. 근데 뭐 이렇대요.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변찬호가 뭐라 그랬냐면 전례가 없었습니다. 구조 활동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조를 실패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진 전례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과거에 그 대형 재난일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나. 그러니까 그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는 32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공사 현장 소장 2년 받았고요. 서울 그 동부 뭐 사업소장, 서울시 동부 간선 사업소장 금고 1년 6개월. 이 금고가 징역형인데 징역형이긴 한데 노역이 없는 거래네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노역하지 않고 있었던 이게 1년 6개월. 그 외에 지자체 담당 안전 공무원들은 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삼풍백화점 502명 사망했는데 회장이 7년 6개월 받고 그거 말고는 안전 공무원들 다 집행유예를 풀려나고 그 전 서초구청장 당시가 아니고 전 서초구청장이 징역이 10개월. 그때 허가해 준 사람. 예, 그렇죠. 10개월 고작.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로 이제 끝났고 시랜드 같은 경우 23명이 죽었는데 그 수련원 대표 1년, 유치원 원장 2년 6개월 그리고 인허가 그때 왜 군수가 좀 비리가 찾아보니까 있었는데 이 사람 처벌 안 됐고요. 관련 공무원 뭐 안전 뭐 이런 담당하는 공무원 처벌된 사람 없고 지하철도 뭐 방화 업무 무기정이 됐으나 그 지하철 운전했던 그 기관사 금고 5년 받은 거 이외에 뭐 대우 지하철공사에 재난 대응하는 뭐 그 관련 공무원들 전혀 처벌 없었고 하물며 서해페리오 같은 경우에도 과승 2배 넘게 이제 과적 과승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물론 자연 재해로 해서 배가 넘어갔지만 과적이 큰 그건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군산 항만청에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공무원 4명조차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공무원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요. 얘 말이 맞아요. 전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그 전례를 얘네들도 깨기 싫은 거죠. 이거 무슨 카르텔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례가 없었다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형사법 책임을 진 걸. 그러니까 1, 2, 3종 정장 하나 3년 지금 기소한 거 엄청나게 목에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네. 최근에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네. 유죄를 받았는데요. 네. 그게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의 황교안의 역할이랑 비슷한 거라고 맞아요. 들었고요. 예, 맞아요. 외압을 해서 실제로 김경일 정장만 3년 받게 만드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업무살 과시치사를 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병우라든지 황교안의 지금 외압을 행사했던 부분과 상당히 연결이 돼 있으면 네네. 세월호는 어떤 식으로 다시 진상 규명이 될지는 아직 저는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네. 특검 또는 네. 뭐 제2기 특조위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할 때 네.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경일 장장은 지금 나올 때가 돼버렸죠 이제. 네, 2008년도 2월에 이제 출소를 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참 안 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 대형 재난을 보니 참 공무원들이 잘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플러스 검사 플러스 판사들이 힘을 합친 결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이외에 행정들 이외에 해수부나 그 뭐 총리, 안행부 이런 이제 재난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그 전해철 위원이 그 뭐 전체적인 형사 책임 은 적어도 이제 전제하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그 김지태 검찰총장이 1, 2, 3장에 대해서 법률상 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데 얘도 얘기하죠. 검찰총장이 1, 2, 3장에 또 법률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근데 그 위에 한두 단계 선호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과연 형사 책임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 맞나요, 이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 예, 이게 왜?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요렇게 해서 그러면 딱 보기에도 해수부 뭐 안행부 전혀 총리 조사 안 했겠죠. 예, 굳이 뭐. 그리고 이제 최상한 차장 관련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뇌물 같은 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내용에는 이게 아예 없다고 이제 시즌 1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최상한 차장이 지금 그 2017년도 5월 11일 근래죠. 이 2심까지 항소심 무죄가 났어요. 그 무죄가 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3심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죄목이 뭐냐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업무 방해, 선박안전 위반 교사,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가 됐습니다. 뭐 과실치사, 순환구호법, 뭐 이런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잘못해서 구속이 된 게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까지 지금 무죄가 났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그 압수수색 관련해서 그 세월호 국정조사 2014년도 7월 9일에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진우 의원이 그 요 사고 상황,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그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유족들에 대한 검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카카오톡 밴드 등 SNS 계정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유족들에 대한 검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우 의원이 유족들에 대한 검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황교안이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유족들에 대한 검토 플러스 나중에 소송에 대비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그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니까 이 유족들의 검토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향을 좀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일이 났을 때 이렇게 약한 고리를 뭐 어떻게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얘기를 좀 해서 자기 편으로 좀 일부를 만들면 좀 더 일을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가장 최소로 의혹 제기하는 거예요. 최소로. 그래서 그렇게 뉘앙스가 전 딱 보기에 뭘 검토를 하려고 이거를 보지? 그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6월 3일 날 이제 목포해경 사법경찰관 명의로 해서 압수수색에 이제 그 사실이 통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카카오톡 내역을 확인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압수수색 통지서가 이제 6월 20일 날 대구로 이제 발송이 돼요. 가족들 모르게 이제 일방으로 이래저래 필요해서 우리 압수수색해서 봤어라고 이제 6월 20일 날 그 통지가 가는데 2014년도 6월 20일 날이면 유가족분들께서 집에 있을 시간이 없죠. 그 뭐 광화문에 있거나 단식하거나. 이제 그래서 이거 온지도 이제 모르셨다가 이제 나중에 아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지를 보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통화 같은 것도 이제 그 통화 내역이나 문자 같은 것도 이제 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근데 그 확인을 했던 날짜가 4월 16일 8시부터, 그러니까 압수수색,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게 4월 16일 8시부터 17일 8시까지로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정진우 의원이 이거는 이제 사고 나기 직전부터 그 하루잖아요. 24시간.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그 출항하기 전에 늦게 출항을 했죠. 안개 때문에 출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세월호만 출항을 했어요. 그리고 출항하기 전에 선원들이 출항하지 말자고 항의를 했던 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출항 지연에 대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당일날 왜 저녁에 김한식 사장이 그 출항 그 부두에서 직접 회의까지 했었죠. 단원고 선생님들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침몰 원인에 대해서 먼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16일 8시부터가 아니고 출항하기 전부터 조사를 할 거면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출항을 하게 된 건지, 왜 침몰을 하게 된 건지 정확히 조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출항 전부터 그 압수수색을 해서 봐야죠. 근데 4월 16일 8시부터 17일 8시까지만 한정해서 통화 목록에 대해서 그 봤어요. 영장을 청구를 해서. 근데 왜 이렇게 기간을 짧게 했냐고, 그 전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황교안이 한다는 얘기가 압수수색 기간을 길게 하면 법원이 기각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그 24시간만 딱 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법원도 바보가 아닌데 수사하는데 필요하다는데 그 24시간 넘겼다 기각을 하겠어요, 영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기각 그 시간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침몰 원인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그 4월 16일 8시부터 압수수색해서 통화 기록이나 문자 내용을 봤다라고 하면 그 이제 그 세월호 상황에 대해서 외부에 얼마나 알려졌느냐를 확인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쯤에서 한번 네. 스톱을 한번 시켜봅니다. 네. 검찰 수사가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름 진행하다 보면 법에 의해서 미진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냥 일반이니까 이건 좀 넘어가지 않냐 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좀 뭔가 미심쩍은 수사의 대개의 어떤 얼개들은 검찰이 수사를 못했다기보다는 외압에 의해서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안 한 거죠. 네. 검찰들 광주지검에 있는 검찰들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잘했다는 평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굴절시킨 건 사실 황교안이나 우병우 아니었습니까? 뭐 그렇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보가 아니면은 그게 김경일 하나로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근데 김경일 하나만 지금 처벌하고 나머지들은 손도 대지 않은 부분이 나름 열심히 했다고 말을 하기에는 또 시민 입장에서는 예, 전혀 와닿지 않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덮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건 차치하고라도 네. 검찰들이 실제로 세월호 사건이 내가 이걸 보호해줘야 될 어마어마한 사건일 거라고 느껴서 수사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그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거 지금 뭐 외압 의혹 같은 게 드러난 것만 있어서 그런 거지 저는 네. 밖으로 안 드러난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중에 몇몇 개만 드러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각종 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덮고 은폐하고 이런 걸 했겠냐고요. 그쵸.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거를 잘 견디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 그러면 검찰이 칭찬을 받았겠지만 네. 이래저래 누더기 대 수사를 진행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충성을 참 잘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뭐 압수수색을 휴대폰이나 통화 내역을 보긴 했는데 출항 전부터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왜 했느냐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0일 날 그 카톡 압수수색한 내용이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저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게 10시 17분이 마지막 문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카톡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마지막이 10시 17분이래.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10시 17분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외에는 확인된 게 없죠. 그래서 검찰이 요 카톡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1차가 이제 2014 처음에 압수수색한 날짜가 4월 20 날이에요. 2014년도. 그리고 요걸 분석해서 발표를 한 게 1차, 2차 두 번으로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4월 25일 날 그리고 2차는 5월 28일 날부터 29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검사 그 내용을 발표를 해요. 근데 요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말한 내용이 뭐냐면 압수수색한 카카오톡 내용 중에서 탑승객들의 최종 카카오톡 내용 그리고 시간 그리고 참사 당시 세월호 상황에 들어있는 내용을 위주로 분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476명 추정인 탑승객들이 이제 탑승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교사가 이제 단원고에 교사가 14명, 학생이 325명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 세월호 상황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탑승객들의 그 뭐 보냈던 시간이나 위치 같은 거를 위주로 검사를 해서 나온 게 1차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카톡 내용이 19명 거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2차가 14명, 학생이 325명인데. 근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 상황에 대해서 뭐 나 지금 뭐 더 기울어 엄마 뭐 보고 싶어 이런 내용들이 1차 때는 19명 내용만 확인이 됐대요. 그리고 2차 때는 14명께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제 본사에서 가져간 압수수색 하드 자체를 그냥 가져갔잖아요. 쭉 내역을 뽑아간 게 아니고 그냥 기계를 이렇게 들고 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검찰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제기된 의혹들 기억나세요? 카톡 같은 걸 일부러 막았다. 뭐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통신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그게 기지국들이 있잖아요. 바닷가지만. 네. 그 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사실상 먹통시킨 상태. 네네.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학생만 해도 일반 승객들 그냥 빼고 학생만 해도 325명인데 이 시간에 카톡한 게 1차가 19명, 2차가 14명이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 이해 안 되네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네, 말이 안 돼요. 엄청난 걸 했을 텐데. 그럼요. 애들 손에 항상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대요. 지금 최근에 바다에서 회수한 휴대폰들 지금 포렌식 해보면은 네. 별게 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하드를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분들께서 2014년도 5월 21일 날, 그러니까는 이 검찰이 가져가고 나서 한 달 뒤에 5월 21일 날 자신의 아이들의 카톡 내용을 세월호 참사 당시의 메시지를 좀 보내달라 해서 카카오톡으로 협조 공문을 했는데 이게 그 통신 비밀 보호법으로 못 주겠다 해서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부모도 모르는 내용을 지금 검찰은 알고 있을 텐데 공개를 안 하고 있죠. 파장이 엄청나게 큰 뭐가 있었을라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게 아니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일단 지금까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그거 말고도 이제 통화 내용이 또 삭제가 된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팽목항에 가 있는 그 외부에 있던 지인이 전화했던 내용도 삭제가 되고 그런 게 뭐 팝페이스 통해서 인터뷰도 되고 했어요. 근데 요게 그 2014년도 6월 18일 날 세월호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김현 의원이 그 다윤 아버님이 15일날 저녁부터 그 딸하고 그러니까 15일날 11시 12분부터 16일날 오전 10시 1분까지 10여 차례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게 다 삭제가 됐대요. 이거는 검찰 영역이 아니고 국정원 영역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워낙 검찰하고 국정원 짬짬이를 많이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없어졌대요. 그래서 황교안한테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사라진 통화가 이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의도적으로 삭제된 건 없다라고 자기가 보고를 받았다고. 국가기관으로만 따지면 국정원에 의심이 보내지는 사건이고 그렇죠. 실제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내 핸드폰 안에 있던 메시지가 사라지는 걸 다 확인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많죠. 때문에 근데 그 사건 자체가 만약에 국정원으로 의심되는 그 주체가 들어와서 한 짓이라면 네. 그것은 일종의 사건 은폐의 정황이잖아요. 예. 그럼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황교안의 답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고의로 삭제된 거 없어. 그냥 우연이겠지. 아니면 뭐 착각을 했을 거야. 10번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수사 안 했다. 이런 것도 물론 다시 제 생각에는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취록. 해경을 늦게 압수수색을 했어요. 6월 달에. 그 사이에 이것저것 참 삭제하고 싹 다시 만들고 그런 게 많았죠. 해경들이. 그래서 녹취록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뭐 삭제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데 이상하다 하는 녹취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조작됐다 아니면 일부 이제 편집이 됐다라는 의혹이 되게 많았는데 황교안은 역시 조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일부러 조작했다는 걸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주 VTS 같은 경우에는 그 맨 처음에 강원식 1항사가 처음에 이제 뭐 진도를 했어야 되는데 왜 제주도로 했지?라는 그 의혹에서 8시 55분에 제주 VTS로 전화를 해요. 12번 채널로. 근데 제주 VTS에서 21번 채널로 갑자기 채널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1번 채널로 바꿨는데 바꾼 직후에 5분 동안 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해수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 21번 채널은 원래 녹음이 안 되는 채널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음성 파일을 분석을 해서 이제 들어보니 21번 채널로도 음성 파일이 있어요. 그건 녹음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음성 파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1번 채널도 녹음이 되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5분이 삭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첫 신고하고 나서 9시 이제 뭐 2, 3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시간이에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무슨 내용을 교신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5분이 딱 삭제가 된 상태로 제출이 돼요. 예. 이것도 있고 뭐 진도 VTS 교신하는 것도 이제 뭐 이것도 팝페이스에서 내용 나왔었지만 그 세월호가 먼저 그 진도 VTS를 요청을 하지 않죠. 진도 VTS가 먼저 불러요. 세월호. 귀선 지금 침몰 중이냐고. 그럼 세월호 선원들은 진도 VTS가 불러줄 때까지 채널을 67번으로 바꾸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얘기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 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6번부터 시작하는 교신이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들이 참 많은데, 예, 그리고 이제 녹취록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또 다른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하면 끊기거나, 전화 이렇게 끊어진 소리가 나거나 또 소리가 나거나 그런 녹취록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조작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월호 사건 자체를 검찰이 직접 관여한 사건은 아니고 네. 수사의 주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수사의 핵심은 외압인 것 같아요. 네. 외압으로 얼마나 굴절되고 왜곡됐느냐, 은폐됐느냐 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라. 네. 근데 그게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는 검찰의 수사 기록밖에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가 뭔가 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 다 이 네. 지점에서 외압이 같은 게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이 의혹이 이 부분이 이거 조작된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황교안은 조작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황교안은 무언가를 알고 있네요. 예. 제가 2위로 났잖아요. 그때 김기춘 다음으로. 근데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봐야지. 그 당시 황교안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을 청취자분들이 까먹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아,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수사 예. 지휘를 직접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맞습니다. 네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친머원인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시머니 아닌 법무부가 세월호 시뮬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공소장이 선원들에 대해서 첫 공소장이 나온 게 2014년도 5월 15일 날 선원들 재판에 광주 이제 검찰청에서 공소장을 작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침몰 원인이 이제 그 공소장 내용에 이제 내용만 좀 읽어드리면 뭐 평형수 연료 뭐 청수 등을 대폭 감축해서 그만큼의 더 화물을 적재해서 뭐 선장 이준석이 그 과정 여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2,142톤의 상당의 화물을 적재해서 보건성 자료보다 한 배 더 뭐 많은 초과된 화물을 적재를 했다. 그리고 과적 상태로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좌연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그 영향으로 세월호 뭐 좌연 좌측으로 더욱 기울어지게 됨으로써 보건력 상실로 결국 뭐 선박은 좌연으로 전도되었고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가 화물이 무조건 많이 적재하라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 상단에 뭐 제대로 이제 고박을 했어야 되는데 로프로 그냥 묶으라고 그런 내용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증개축 공사에 의해서 구조 변경, 화물 뭐 과적 등으로 인해서 보건성이 현저히 약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조타수 있잖아요. 우현 변침으로 시도하던 중에 원하는 대로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황하여 조타기를 우현 측으로 대각도로 돌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5월 15일 날 공소장 내용이에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지금 딱 한 달인 거죠. 4월 16일이니까 5월 15일 날 나온 공소장이니까 한 달 만에 법무부에서 해시몬과 별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거를 확인을 해서 공소장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굉장히 빨리. 그래서 4월 17일 날 이제 그 5월 15일 날 공소장이 나가고 나서 7월 9일 날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물어봐요. 그 정준우 의원이 그 플랜트 해양 그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자료 받으셨냐고. 그러니까 그냥 받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받았으니까 5월 15일에 공소장을 작성을 했겠죠. 근데 황교안이 저희 못 받았다고 자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연구소에서 니네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왜 못 받았다 그래 너는. 그러니까 그 황교안이 1차 연구소 1차 그 보고서 저희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 해양 플랜트 실제 그 보고서에 완성된 날짜를 보니 2014년도 5월 13일 날 벌써 보고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13일이면 공소장 작성 전이죠. 아마 갔을 거예요. 법무부로 갔을 거고. 그래서 요 법무부가 요거를 보고 공소장 작성을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99%인데 자기네들은 보고 아직 못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 이후로 5월 15일 공소장에 나오고 이제 법무부가 해시머니 아니고 법무부가 지금 쭉 이제 읊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원인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했다라고 깃발을 딱 꽂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7월 2일 날 이제 해양경찰청의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도 원인이 똑같이 나와요. 대각도 변침, 화물 과적, 평형수 미적재, 뭐 고박 불량.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원이 중간 보고서를 한번 발표를 하거든요. 7월 9일 날. 이때도 뭐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부실, 보건성 이 똑같이 적어놔요. 예, 그 대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검찰의 그 각각의 뭐 화물이나 차량 적재량이 2,142톤 가로 열고 검찰 추정치 가로 닫고 라고 하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와요. 이거 그냥 뺏겨 썼다는 거잖아요. 감사원이.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그 중간 보고 진행 보고서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검찰 이제 그 수사 보고서가 4월 그 14일 날 그러니까 2014년도 10월 6일 날 이제 최종 수사 그 결과 발표를 하죠. 이때도 침몰원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감사원도 최종으로 10월 10일 날 최종 발표를 하는데 역시 검찰이 얘기한 침몰 원인을 그대로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해시먼이 조사를 해서 12월 29일 날 발표를 해요. 근데 세월호 보고서에 역시 검찰과 똑같이 적어놓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예를 들어서 박종철 열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턱하고 친이 역하고 쓰러졌다. 그런 식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 거거든요. 나중에 또 진상 규명이랄까 수사를 해보면 네. 그게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축소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이야기 핵심은 그런 거예요. 국가, 그러니까 해경 네. 주체 해경이 네. 그 무능력 해가지고 세월호를 못 구한 것으로 몰고 가서 그 박근혜 정권의 위해가 될까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정반대가 훨씬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직접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이 무능하면은 엄벌에 처하는 방식으로 그 사건을 반대로 뒤집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반전할 수 네. 있죠.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는 여러분들 평가하실 몫이지만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방식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 업무상 과실치사였던 뭐였든 간에 결국에는 국가가 무능한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방식으로 덮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을 좀 벌려놓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결론을 해심원이 아닌 법무부가 먼저 이제 깃발을 꽂았고 해경에서부터 감사원에서부터 해심원까지 모두 검찰이 말한 그 침몰 원인대로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락 적재된 화물들이 있었죠. 평형수도 없었다는 걸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로 가던 그 철제에도 그 124톤 정도가 지금 누락이 된. 그러니까는 그렇죠. 검찰이 전수조사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세월호 그 국정조사에서 그 우원식 의원이 그 식료품 170톤도 역시 누락이 됐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이 누락된 거가 다 제외된 상태에서 나온 결론이고 황교안이 얘기를 하기를 이 이제 결론에 대해서 당시 선적했던 화물주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무게를 이제 그 기재를 했다고 적시를 했다고. 근데 이건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뭐 각 기관의 보고서뿐만이 아니고 이 기준으로 재판도 진행이 되죠. 예. 이 정확하지 않는 그 검찰의 그 발표로 재판도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저는 꼭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법무부 시뮬레이션 자료를 비공개로 묶어버리죠. 아무도 보지 못하게. 참 의혹투성인 거 맞아요. 이거 수사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고 며칠 안 지났을 때 세월호 사건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말이 많았던 게 항적도. 항적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수부가 4번 바꿨잖아요. 거짓말 5번 했구나. 처음에가 세월호 침몰 당일이에요. 그 정부 정부통합센터에 항적 기록이 저장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당일날. 그리고 다시 당일날 4시경에 다시 발표를 하죠. 3분 36초가 이제 누락된 채로 자기들이 복원을 했다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4월 21일 날 또 36초 부분이 이제 누락된 2차 복원 항적도를 다시 발표를 하고 4월 26일 날 29초 누락된 3차 또 복원 항적도를 또 발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두 패밀리오 세월호 부근에 있었던 두 패밀리오의 그 항해 기록 장치를 입수해서 4차 복원으로 해서 이제 항적도를 다시 발표를 하죠. 근데 끝내는 뭐 36초가 일단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뭐 항적도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불신을 이제 자초했죠. 해수부에서 불신을 자초했는데 이제 그 세월호 국정조사를 준비를 하면서 진도 VTS의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규 의원 당시 이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나 지금은 의원이지만 당시에는 그 세월호 가족들 변호를 맡았던 박주민 의원도 같이 진도 VTS에서 갔는데 누락 구간이 없는 항적도를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3분 36초가 없다, 36초 없다, 29초 없다 이게 아니고 그냥 누락이 없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항적도를 봤어요. 진도 VTS에서 가서. 근데 이렇게 5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복원을 계속 하면서 이제 점점 불신을 쌓아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찰도 수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진도 VTS에는 누락 없는 항적도가 있대요. 이걸 국회의원들이 확인을 했다네요. 왜 숨기냐고요. 그러니까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 말이요. 네. 그래서 있으니 이거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해심원이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세월호 이제 사고 직후에, 그러니까
당일날 16일날 오후쯤에 그 세월호 항족도를 이제 그 진도 VTS에서 가져가서 해심원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 특이한 건 지금 해수부에서는 이제 3분 36초가 누락이 돼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해심원이 가져간 항족도는 4분 55초가 누락이 돼 있는 걸 가져갔어요. 당일인데 틀려요. 두 개 항족도가. 해수부에서 얘기한 항족도와 해심원에서 얘기한 항족도가 틀려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예, 좀 어설퍼 보이기는 하고 너무 급하게 참 당일이잖아요. 급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뭘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체가 예. 범인이죠. 그래서 급했어요. 관계는 없는 사람들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해수부랑 해심원이 가져간 항족도가 달랐다는 거죠. 예, 그게 좀 이것도 꼭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지금 원래는 이제 그 누락돼 있는 항족도가 있다지만 이거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일부 이제 누락된 것만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신호가 뭐 2개 이상이 겹쳐서 들어오면 뭐 서로 신호 간섭이 있어서 안 들어올 수 있다. 아니면 병목 뭐 현상이 뭐 팝페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데이터가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병목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간섭이 돼서 신호가 들어오지 않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좀 말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하나랑 또 하나 이유 됐던 게 뭐냐면 세월호가 정전이 됐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논문 같은 걸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AIS 신호랑 레이더가 같이 쏴지기 때문에 AIS 신호가 꺼지더라도 레이더는 신호가 계속 그게 정전하고 상관없는. 예,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급하게 또 이유를 만들어내다 보니 이렇게 말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좌우단간에 이제 일단 완성분이 있다는 거고, 예. 그렇대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가정에서 누락이 있다라고 하면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해군 그 레이더 같은 경우에 전에 이제 진성준 의원이 예, 그 합참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좌표를 받아서 이제 그 구현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화면을 직접 보고 아니면 자료를 그 해군 전술정보 체계 상에서 직접 다운을 받은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 통화하면서 해군에서 불러준 좌표를 손으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끝자리 숫자 하나만 잘못 불러줘도 전혀 다른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냥 전화로 단순히 불러준 좌표가 지금의 해군 항적 레이더 자료라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한 게 해군에서 오픈한 그러니까 불러준 항족도를 쭉 보면 여기에도 누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락 자료가 지금 그 얘기를 해군에서 얘기를 해준 게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제 갱신 주기는 3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8시 3분에서부터 8시 27분까지 누락이고요. 그 다음에 8시 30분 30초부터 8시 40분 50초까지 해서 두 군데 누락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삼함대에서 쏘고 있는 레이더가 예를 들어서 앞에 섬이 있어. 그러면 섬 때문에 신호가 뭐 가서 못 받는 경우도 있어라고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다 해서 뒤져봤더니 국정조사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삼함대에서 지금 운영하는 레이더 기지가 안마도, 흑산도, 추자도에 3군데가 있어요. 근데 안마도, 흑산도, 추자도를 딱 그려보면 정확히 세월호 침몰하고 딱 세월호가 여기 있어요. 그 가운데? 네. 그럼 삼각 지점을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세월호가 여기서 침몰하거든요. 음영이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신호가 어떻게 막힐 수 있을까요? 다 그 신호가 나오는 지역에서. 네, 막힐 수 없죠. 거기 딱 한 지점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호를 밀어낸다는 뭐 이런 가설을 만들지 않는 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푸른 나무님께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안마도, 흑산도, 추자도 지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월호 침몰 지점하고 정확히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흑산도,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섬이 없어요. 세월호 레이더를 내리대서 보고 있는 게 어떤 신호에 방해를 받거나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확인을 물론 해봐야겠지만 해군 레이더에 이렇게 두 구간이나 엄청난 누락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물론 우리 검찰 분들 수사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요 이제 삼함대 그 안마도에 있는 것
도 포함해야 되겠지만 흑산도 추자도에 있는 레이더 기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레이더 기지가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군인이기 때문에 24시간 교대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도 레이더 기지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해군 그리고 진도 VTS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봤다는 누락 없었던 항적도 또 반드시 그 가져와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부분이 대충 저희가 처음에 왜 제일 크게 의혹을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추려서 말씀을 지금 드렸고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그 선원의 구호 의무와 해경의 구조 의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해경들이 청문회나 나오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원이 그 선박에선 선원이 구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선장의 권한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탑승객들도 퇴선 조치하라고 말할 수 없다. 선장의 권한이니. 그리고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도 침몰 청문회에 나와서도 해경들이 그랬어요. 그 선원들이 80% 정도 구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면 자기네 도착해서 20% 정도로 해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선원들이 너무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었으니 자기네들이 구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선원의 구호 의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해경들은 그건 뭐 선원들의 책임이었다. 근데 선원법에 보면 물론 이제 10조 재선 의무 있잖아요. 선장은 계속 이제 여객이 타고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재선 의무가 있고 11조의 선박 위험 시의 조치라고 해서 선장은 선박에 뭐 급격하게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그리고 뭐 화물 하는데 구조에 대해서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라는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제 법령이 있습니다. 근데 해경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이거를 제대로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다. 그러니 선원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원법의 이제 구호 조치 내용 그리고 순환구호법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누누이 시즌 1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목적이죠. 조난된 사람 선박, 뭐 항공기 수상레저 기구 등의 수색 구조, 군안 및 보호에 필요한 뭐 전체 사항을 다 규정하는 법이 순환구호법이고. 그다음에 이게 조난 사고라는 게 그 선박의 침몰, 뭐 좌초, 뭐 전복, 충돌, 화재, 기관 고장, 추락 등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 그 신체 그리고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구조 이게 담당 기관이 해양경찰청이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제주 VTS로 8시 55분에 첫 신고를 하면서 선원들이 배가 움직일 수가 없다, 기울었다, 해경을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5월 원토토 목포 원토토 구조대로 그 최덕하군이 전화를 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뭐 그래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가 배가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조난 상태잖아요. 신고 전화가 왔을 땐 선원들이 자력으로 배 상태를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경한테 신고 전화를 했겠죠. 그럼 제가 보기엔 그 전까지는 선원들이 책임일 수 있으나 신고 전화가 온 시간부터는 그 책임이 해경, 그러니까 국가한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조 책임이. 그러니까 선원법이 아니고 순환구호법으로 해서 이미 조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선원이 80%를 해놓고 해경이 20% 나머지 마무리 구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 같지 않은 변명으로 이 수많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면피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꼭 한번 이렇게 찝어주고 싶더라고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 첫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건 조난 상태이고 이유와 상관없이 조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미 바톤이 터치가 된 거예요. 해경 국가한테. 구조 의무가 옮겨졌어요. 그때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조를 해야 되는 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선원이 아니고. 근데 지금 선원만 뭐 무기징역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일 단 한 명 지금 3년 받았잖아요. 김경일 전장 1명. 근데 해경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좀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정부가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선원은 신고하기 전까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건이 인지된 순간부터는 정부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구조를 요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저는 이제 그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 그러면 이제 그 해경에서 청와대 해수부 지역 구조본부인 뭐 전라남도 소방방재시청 같은 경우 아예 그냥 수사에서 배제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성급이나 해운조합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분명히 위에 그 결재례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현장에서 검사하고 조사하는 검사원들 한 명씩만 지금 그것도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업무방해로 예. 한 명은 3년을 받았고 한 명은 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무죄를 받았고 또 하나가 이제 최상한 해경 차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순환구호법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직권남용 권리행사 업무방해 그리고 선박안전법 위반 교사 등으로 기소를 했고 2심까지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그 해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과실치사로 지금 3년 그 김경일이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15년도 10월 27일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3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2015년도 4월까지 해경에서 징계 처분을 미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 확정이 혹시 안 나서 파기환송이 되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징계 처분을 안 하다가 2015년도 4월까지 징계 처분을 이제 미루다가 강등 처분을 내려요. 강등이 되면 3개월 정직 기간을 거쳐서 그 계급이 한 단계 이제 밑으로 낮아지죠. 그 보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경일 얘는 계급이 경위에서 경사로 바뀌었을 뿐 공무원 신분이 지금도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얘는 연금하고 퇴직금 급여 다 받아요. 그러면은 추록하면은 다시 해경할 수도 있다는 근데 거예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은퇴를 할 나이예요. 몇 년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공무원인 거고요. 연금 다 수령하고 급여도 받고 있을 거예요. 물론 퇴직금도 받겠죠. 그래서 현재 해경이에요. 김경일이. 그리고 한 단계 강등만 됐을 뿐.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경일한테 바라는 게 우리들 세금 받아가니까 기분 나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털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뭔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네. 그 사람의 행동이랄까 이런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밝혀내야 될 검찰이 사실은 김경일에게 면죄부 준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어떤 제목으로 기소가 됐는지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순환구호법에 적용이 되어서 기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단 한 명도 없고. 그게 더 좀 더 세던 모양이죠. 7년.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형법 271조에서 5년 이하 징역인데 순환구호법을 적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난을 친 거예요. 검찰들이 기소권 남용이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순환구호법에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낮은 거 뭐 없을까 찾다가 업무상 과실치사를 집어넣은 거죠. 업무상 과실치사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넣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뭐 공문서 위조로 넣었다가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들썩들썩하니 업무상 과실치사를 겨우 넣은 거예요. 순환구호법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이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저는 가끔 기사를 보면 어이없는 게 뭐 몇 년 구형 이라는 기사가 떠요. 구형이 그냥 검사가 재판한테 이 사람 3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엄청나게 그때 뭐 김경일 전 장 구속. 근데 뭐 때문에 구속했는지 제목 안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구속됐지. 그리고 얘는 구속돼야지. 맞아요. 근데 서류를 손을 대서 구속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셨을 거란 말이죠. 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이 오늘까지 세월호에 대한 수사나 진행을 했던 내용의 전체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순환구호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 법 적용을 아는 놈들이 네. 교묘하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이 사람을 처벌함에 있어서 더 약한 걸 주려고 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예. 우리는 모르는 것들을 법을 악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검찰도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슨 그럼요. 이유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요. 이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가지 너무 다행스러운 게 우리나라의 그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죠. 다행히 그 전에 박근혜 그 정권 하에 있는 검찰들이 순환구호법으로 경찰을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와서 다 기소할 수 있어요. 순환구호법으로. 너무 좋죠. 네, 갑자기 좋아졌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또 나름일 거예요. 또 논란 생겨요. 나름이겠죠. 예. 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 또 두 번 처벌 받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데 뭐. 법리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검찰이 이랬군요. 3주에 걸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는 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진도 VTS부터 그렇군요. 예. 시작하셔야죠. 시즌 1에서 안 나왔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축적시켜 놓자고요. 그 안전시설 추모공무원 생기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뭔가 미심쩍은 부분은 새가 나른다에 세월호 특집 방송만 들어도 된다 할 정도로 음성으로 남겨놔야 돼요. 이거는. 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님. 안녕하세요. 플라워 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님.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우리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런가요? 일주일 만에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아니 나이가 들수록 제가 소원해진다는 말 있잖아요. 약간 누군가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 자주자주 안 만나면 이게 약간 소원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언니는 어때요? 그냥 소원이라니까 우리의 소원은 아 진짜 좀 멀어진다. 웃자고.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편안함 같은 거를 추구하고 나 혼자 좀 편하게 쉬고 싶고 이런 게 더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릴 때 가졌던 어떤 그런 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계속 편안함만 찾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요. 시간이 아까운 거 보네요.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즐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직 뭐 60을 더 사실 거면서 60 이상을. 그러게요. 아 왜 있잖아. 사람이 바이오리듬 이렇게 꺾일 때가 있고 올라갈 그렇지, 때가 있고 그렇지. 그렇잖아. 계절에 따라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별님이가 늦봄을 타나 봅니다. 늦봄 아니라 이제 여름인데요. 죄송해요. 여름을 타나 봐요. 그럼. 그래서 조금 재밌는 우리가 라면 놀이라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라면 놀이. 오늘도 별꽃 소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두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모모 라면 시리즈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라면이라니까 나는 먹는 제일 라면? 먼저 떠오르는 게 라면 먹고 갈래요? 아, 약간 거기서 제가 착안을 한 거예요. 아. 상상력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잃고 산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 건데요. 예를 들어 이거죠. 뭐뭐 라면, 뭐 일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문득. 근데 그게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거는 유효 기간이 짧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로또 복권을 사잖아. 네. 사서 당첨될 때까지만 꽂잖아. 그런가? 그렇지. 일주일? 일주일이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당첨 딱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사야 되는데 보통은 솔직히는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날 사잖아요. 아. 제 친구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약간 학대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아이는 항상 이혼을 꿈꿔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생활 능력이 없고 아무리 대학을 나왔어도 경력 단절이 네. 되었기 때문에 직장이 없기 때문에 로또를 일주일에 하나씩 사서요. 이게 당첨되면 이 남자를 떠날 거야. 라고 이렇게 맨날 얘기했는데 지금 어떡하면- 2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 것 같다. 근데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학대를 받는 게 이렇게 심하게 받는 건 아니었어요. 정신적 학대? 술 먹고 나면 아. 그때 부리는 그런 폭력? 예, 폭력인데 아. 그건 못 고쳐요, 그거. 근데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구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음.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거 한번 해보자. 아, 근데 로또 당첨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돼. 요새 그런가요? 워낙에 옛날에 솔직히 주택 복권이 있었잖아요. 예, 예. 주택 복권 당첨되면 그때 집 사고도 돈이 많이 남았어. 음. 요즘은 집 한 채도 못 살 정도도 되잖아요. 그쵸, 정말 그쵸. 비싼 건 되게 더 아 비싸잖아. 그럼 말 바꿔서 아하. 1등에 당첨된다면 그러니까 1등도 금액이 40억, 50억 되면 몰라. 만약에 뭐 아, 예를 들어서 1등 그냥 어? 뭐 우리한테는 10억도 큰 돈이고 20억도 큰 돈이니까. 아니 이 언니가 맨날 최순실 그 국정농단에서 들었던 그러니까. 뭐 조단위 막 이래서 억 단위가 그런가 이렇게 본데? 많은지가 그럼요. 저는 1억만 가져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 일단 사람들 다 대부분 그럴 걸. 처음에 일단 주거 안정으로서 집부터 사고. 아. 집부터 사야 좀 돼. 솔직해집시다 진짜.
전 늘 솔직해요. 전 토마토 같은 여자예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래서 로또 제일 먼저 집을 일단 좀 살 거예요. 적당한 집. 예. 돈 다 투자해서 사는 거 말고 한 반 정도에서 집을 사고 나머지 가지고는 그 중에서 한 몇천 한 1억 안 되는 돈 한 5천만 원 정도만이라도 한번 실컷 써봤으면 좋겠어. 그렇구나. 뭐 내가 친구한테라도 돈잔치를 해보고 싶은 거죠. 맛있는 것도 늘 좀 얻어먹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 그럼 좀 네. 미안하잖아. 특히 뭐 월급이 딸랑딸랑할 때 이럴 때는 예. 막 아우 그렇죠. 그런 친구도 되고. 그런 친구들한테 열심히 한번 다 사주고 그리고 나서 잠적해야지. 아, 그렇구나. 우리 꽃님이는 그러면 저는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되면 뭐 집을 산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집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건 아니고 저는 회사를 일단 때려칠 거예요. 일단은. 네, 회사를 예. 때려치고 그리고 뭐 로또가 있든 없든 일단은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마음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부자가 되니까 일단 뭐 일을 안 해도 일주일 내내 잠만 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되게 일주일 내내. 소박하다. 일주일 내내 잠만 자고 그 다음부터는 여행만 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 나랑 그때 우리 세계 여행 갈까? 그럴까요? 진짜 여행만 다닐 크루즈 것 같아요. 여행 그것도 괜찮아. 왜 안 가본 지역들 우리 왜 비용이 너무 고가라서 못 가는 지역들도 많고 아무리 우리가 직장인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쵸 아까워서 이 돈을 쓰면서 왜 갈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막 찾아서 다닐 것 같아요. 오지 마을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네. 진짜 그러고 싶어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요. 여행이라는 그 대답이 1등으로 나온대요. 그렇구나. 왜냐면 이제 지 삶에 지친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약간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1년 정도로 그렇지.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되면 두 사람 앞에 내가 1,000만 원씩 줄게. 자, 감사합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신나지 않아요?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라면 놀이가 너무 재밌어요. 이거 로또일 경우지. 그렇지. 자, 그럼 다른 걸로 뭐 할까? 그럼 우리 뭐 해볼까? 다시 태어난다면?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나는 그걸 보면서 요즘 제가 우리 집 강아지가 좀 아파요. 왜 아팠는지 나 진짜 미치겠어. 이게 강아지들이 피 냄새를 고기 냄새로 알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에서 뭐 생리 네네. 이제 그때 얘기했듯이 나랑 작은 딸은 생리 컵을 사용하는데 우리 큰 딸 아직까지 고집이에요. 불편하고 찜찜하대. 네. 그래서 그걸 사용했는데 그걸 잘못 놓으면 이 강아지가 이걸 다 물어 뜯어갖고 아하. 일부 섭취도 한 거야. 그 사용한 패드? 섭취를 해버렸어. 아이고. 그걸 먹었더니 애가 이제 배탈이 난 건가. 한 이틀 동안 뭐 줄줄줄 싸기도 하고 막 이러더니 이제 오늘쯤 괜찮더라고요. 그 다행이다 그러긴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얘를 보내는 줄 알고 막 걱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 우리 청와대에 남아있었던 강아지들 생각이 난 거야. 그 개팔자가 정말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 유기견이었어요. 네네. 근데 얘는 그 진돗개는 유기견도 아니었잖아. 그러다 갑자기 유기견 신세가 돼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다 그 7마리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입양되지 않았어요? 입양이 된 강아지도 있고 아직까지 청와대에 남아있는 강아지도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입양된 강아지 팔자는 괜찮고 안 되고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정말 찬밥이던 거잖아. 그러네. 근데 입양된 애들도 좀 그래 불쌍해. 그러게. 부모를 다시 그런다는 예. 거. 근데 그 7마리 중에 한 마리가 굉장히 유기견을 사랑하는 교수님한테 입양이 됐다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 진돗개가 참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만약에 그 7마리 강아지 중이었다면 그 교수님 집으로 입양된 그 강아지로 태어났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 생각을 해봤어. 그럼 결론은 걔야? 아니 우리 강아지가 아프다 보니까 갑자기 떠올랐더니 아하. 그 강아지님이 뭐였죠? 모두. 맞다. 근데- 모두가 되고 싶다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서열 1위가 누구게? 알죠 모두? 그 강아지 아니죠. 고양이잖아. 왜 고양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 강아지. 문제 고양이. 고양이였나요? 찡찡이. 찡찡이? 왜냐면 똥을 치우잖아. 페이스북에 떴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고양이 똥은 네. 그 특별히 모래라는 게 있어요. 그 모래다가 얘들이 네네네. 싸면 새우깡 모양이 되는 게 있고 그건 소변이야. 그다음에 맛동산처럼 좀 굵은 게 나와. 그건 응가예요.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우리 그물망 같이 네. 있는 쓰레받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원래 모래는 떨어지고 그 건더기는 남아서 그걸 버리시거든. 진짜 언니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내 똥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미치겠다. 아니 똥도 다시 태어날 수 있어. 그 거름도 돼갖고 식물도 되고 그래. 왜 그러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서열 1위는 지금 현재 찡찡이. 그 저 다음에 몰랐어요. 어머
찡찡이. 그 다음에 강아지가 뭐더라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런 거야. 아이고 다시 태어나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 고양이로도 찡찡이. 항상 고양이는 주인을 집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요. 자기를 돌봐준다고. 네, 동물보호 차원에서 저희 소녀 언니가 말씀드린 걸로. 그래. 그리고 또 집에 있을 때 보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잖아요. 분명히 정해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자기가 밑에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소녀 언니가 말한 것처럼 사람을 집사로 그리고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기가 공주처럼. 예, 그치? 지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거만해요, 아주 고양이들.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야?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은 거야? 개로 태어나고 싶은 거야? 아니 고양이를 내면 찡찡이로 태어나야 되고 강아지를 내면 모두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지. 난 둘 다 싫다. 그렇구나. 별이 언니는 뭐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데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나랑 같네? 네. 진짜 그래요? 왜? 네네. 이유가 뭐야? 저는 남자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약간 되게 활달해요. 활달하고 행동도 되게 뭐 과감하게 뭐 과격하게 행동할 때도 있는데 좀 더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그렇게 더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구나. 눈치를 본다는 이유가 뭐 사회적으로 뭐 예. 우리가 뭐 제어당하는 것들이 네. 많아서 그런가 여성으로서? 여성들은 그런 경우가 아무리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도 아직까지는 보면 그래도 성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별받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쩍 벌리고 앉는 거 뭐 이런 거 그렇죠. 못하나?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치마 입고. 네, 하고 싶은 게 남자들은 제약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반면 여자들은 제약받는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남자들은 그냥 인상 한번 찌푸리면 되는데 여자들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나도 남자로 한번 다음에 태어나면 남자로 한번 태어나고 싶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국정농단 이전까지 우리가 집회도 되게 많이 다녔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내가 남자로 태어나면 힘을 좀 더 쓰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하고 한번 맞짱도 한번 떠보고 싶고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네. 남자로 태어나면 여자가 어떻게 보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도 여성이지만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네. 어떤 이게 인간 존중감의 측면에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요. 솔직히 말해요. 카사노바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약간 비슷해요. 몇 명의 여자하고 사귀고 싶은데요. 글쎄요. 그거는 좀 야하게 몇 명의 여자하고 자고 싶은데. 좀 약간 비밀에 붙일게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이거는 심리학자가 말할 때 내 말이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꽃님이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제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제약을 받지 않는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우리 별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까가 궁금하다는 건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굉장히 궁금하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같기도 들었네. 하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나는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나는 조금 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기마민족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여자가 우리 페이북 친구 중에 성선이 그렇게 야들야들하고 여리여리한 여자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식의 야들야들한 여자가 되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선양이 야들야들하진 않아요. 아니 성격은 모르는데 이제 이 얼굴 실루엣이라든가 그런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여성스럽고 굉장히 여성스러워. 한국 여자같이 단아하고 한복 입으면 그러니까 다음에 태어나도 또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자로서 만족한다는 거잖아. 그렇구나. 네, 전 여자인 게 나쁘지 않아요. 나는 많이 불편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래서 그걸 원하는 게 예를 아닐까? 들면 여자가 아니면 남자로 태어나면 여자가 아니면 생리도 안 하잖아. 귀찮아 어쩔 때 나 되게. 비슷한 거 있어요. 그리고 생리통도 없고 그리고 저는 출산 경험은 없지만 어쨌든 그 고통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 이렇게 출산의 고통도 안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뭐 누구한테는 그게 기쁨이지만 누구한테는 그게 또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니까 아픈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딸이 태어나면 나처럼 자식 날 때 이렇게 아플까봐 되게 걱정한다면서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남자들은 그런 거는 안 겪어보니까 뭐 군대는 가겠지만 네. 살짝 남자들의 세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군대 얘기도 나오고 네.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영역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할 때도 있고 때론 힘들다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역지사지의 느낌인데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남자의 그런 삶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쵸. 생각을 해요. 남자들도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 네. 그거를 내가 대신 살아본 적은 없으니까 그게 어떤 무게일지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고, 그쵸? 저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누워봐. 생각했어요. 내가 깔고 앉아 볼게. 갑자기 누워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별이 언니 그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카사노바에서 남편으로 약간의 권력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라도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네. 남자의 어떤 권력이란 건 뭘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지. 해보는 그 세계를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또 권력욕 때로는 있으시네. 또.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때로는 룸사롱도 가서 여자도 한번 옆에 앉혀보고. 아, 그건 안 할래. 그거 안 할래? 나를 앉혀. 그러면 돼. 자, 넘어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 비슷한 맥락인데, 20대. 아하, 20대. 20대가 되면 어떨까? 20대로 돌아간다면? 나 이거는 되게 해보고 싶다, 진짜.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저는 20대로 돌아가면 23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이가 23살이에요. 저 진짜. 나랑 왜 이렇게 똑같아? 어떡하면 좋아. 우리가 뭐 손잡고 포옹해야 돼. 그러니까. 어머, 찌찌뽕. 23살 때 가장 제가 빛났고, 가장. 제가 제일 예쁠 때였어요. 그리고 가장 뭔가 하고 싶을 때였고, 네. 그때, 꿈도 있었고. 그때 저는 유학이란 꿈이 있었어요. 어머! 왜 이래 그래서, 두 사람. 어떻게 우리 밤 새자,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찜질방 잡을까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무언가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 제 삶은 굉장히 만족하지만 네.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가진 꿈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수하지 그치. 않고 시행착오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이 기억을 더듬어서. 그렇죠. 그쵸?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맞아요. 저도 다시 만약에 돌아가면 22살, 23살이에요. 그때 저는 굉장히 하고 싶은 거를 웬만하면 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때 저도 유학, 그러니까 필리핀으로도 물론 갔었지만 또 다른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더 큰 무대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요. 그리고 꿈을 굉장히 많이 꾸고 있었을 때예요. 그렇구나. 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때로는 호텔 한번 차려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었고 그렇구나. 때로는 가이드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둘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언니는요? 20대로 나이 돌아간다면? 얘기하니까 그럼 나는 딱 25살로 태어나서 음. 결혼을 안 했을 거고요. 아, 근데 마무리 좀 훈훈하게 해야 되니까. 그치. 근데 저는 솔직히는 내가 만약에 그 나이가 돌아가도 어차피 그렇게 똑같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지금도 만족해요. 언니는 참 자기 삶의 지금 현재를 굉장히 사랑하고 만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제가 느끼는 건 저는 굉장히 정말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 해본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지.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거. 왜냐하면 뭐 경제적으로 좀 힘들게 사지만 이제 우리 인이가 있으니까 계시니까. 괜찮고요. 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고요. 내가 즐거워하고 할 수 있는 방송도 있고요. 제 일도 있고요. 너무 방송 멘트다. 아니요. 정말 그렇게 이 정도면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그러면 짜증날 때는 없었어요? 가끔 내죠. 왜 안 내요? 그럴 때는 그때 필요한 게 친구랑 술이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항상 필요하면 조금 이렇게 딱 돌아보면 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사랑해. 긍정적이다. 생뚱맞은데 내가 만약 홍준표라면? 짜증나. 말하기 싫어. 짜증나. 너무 싫다. 나는 홍준표 마누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 나 이혼이야. 오늘은 그러니까 상상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맞아요.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웃겨. 그러게. 근데 상상하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즐거워요. 그러게. 나는 요 근래에는 누가 되고 싶으냐면 김정숙 여사. 나 그 생각을 못했네. 나 그 생각 예전에 했었는데. 너무 귀엽잖아. 난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어. 여보, 너무 여보, 나는 여보. 예전에 18대 대선 때, 저는 지금 이제 영부인이시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김정숙 여사님이라고 그치. 호칭을 했었고, 근데 김정숙 님이라고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때 김정숙 님이 그때 당시로 갔을 때 정말 부러웠어요. 그랬구나. 어떻게 태어나면 이런 이니 같은 우리 달림 같은 분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거 못 봤어요? 경희대 서부중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 문재인
뭐지 제이나 나랑 결혼할래 뭐 이런 식으로 막 썼잖아요. 먼저 프로포즈. 친구의 네네. 친구였으니까. 네. 먼저. 용기 있는 사람이 또 잘난 남자 얻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통령도 계신 거거든요. 그러게. 아니, 멋있어. 근데 두 분이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 게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이. 알아요. 아우. 사진, 과거 사진들 보면 근데 과거 사진 보면은요, 우리 정숙 여사님께서요,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더 남달라요. 애틋함. 지금 말하는데 우리 그 적당한 상상해야 되지 망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이것만은 정말 말할 수 있는데 두 분이 밤에도 아주 대화를 잘하실 거야. 그럴 그러기 수도 때문에 있겠어. 몸의 대화도 아주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나와. 아유, 못 살아, 네. 진짜.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살게 될 멋진 인생을 보여주는 영화 예고편과 같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데요. 이 말을 끝으로 우리 애청자님들 오늘은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건 나에 대한 디스야. 네. 내가 몸의 대화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저렇게 철학적인 얘기하면 어떡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출연 별, 꽃, 소녀, 타이틀 음악 피터리.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6번째 시간입니다. 자,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성실이 아이콘. 네. 성실이 아이콘 제가 한 분 정치 쪽에 한 분 있어요. 김현 대변인님. 아, 네. 정말 성실하세요. 저희 모임에도 한번 오셔서. 아, 그러셨죠. 네. 또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또 세월호랑 또 굉장히 연관이 있잖아요. 예, 현장 광화문 현장에서 단식하실 때도 유가족분들 옆에서 예, 많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 중에는 공순주님, 성실이 아이콘.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꾸준해. 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어서 오시고요. 네. 흐뭇하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자, 일단 세월호 소식 먼저 몇 가지 좀 전하고요. 첫 번째는 지난 방송에서 세월호 잠수사 분들 중에 황병주님 왔다 가셨는데 네. 바로 그 방송 듣고 구원파 분들이 좀 돕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거든요. 네, 네. 답은 사실 이런 입장이 그래요. 구원파 분들도 좀 서운하실 수 있는데 입장이 서로 간에 애매한 입장에서 내가 힘든데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받기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싫다 이런 것보다 위치상 정말 애매하니까 네. 그래서 마음만 받는다는 쪽으로 그 도움이 필요하시긴 하세요. 그때 이제 뭐 방송 나가고 나서 그 뭐 후기나 이런 댓글을 봐도 일반 시민분들도 모르셨던 분들도 또 의외로 예, 상황을 모르셨던 분, 그러면서 눈물이 났다라고 하시면서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반 뭐 그 종교기관이나 아니면은 예, 그 시민분들 단체, 개개인이 아니고 이 그 4.16 연대처럼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정부 쪽에 그 민간 잠수사분들이 이제 23분밖에 되시지 않으시니까 목소리가 좀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 같은 게 하나 좀 예, 구성이 돼서 의견을 좀 하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좀 드리거나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또 민간 잠수사분들이 민망해서 그런 것도 못하죠. 말씀 꺼내질 못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방송이 있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잠수사 분들은 그냥 논외로 쳤던 것이 좀 있고 네. 그분들도 사람이었는데 현장에서 느꼈을 충격과 공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을까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었고요. 네. 이번에 그 런던에 화재 났잖아요. 네. 영국에. 근데 거기에 소방관들 있죠. 그분들 심리치료 병행하면서 구조하고 그러더라고. 네, 예, 왜 부럽죠 그런 게.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네. 그 정말 새까맣게 타버린 시신 같은 거를 이렇게 수습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똑같이 충격을 받는다 뭐 이런 거고. 심리적인 데미지가 크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잠수사분들은 가족분들이야 자식을 잃어서 이제 가슴이 아프시지만 그런 이렇게 수습되시는 실제 모습을 가족분들조차도 보지 않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 보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가족분들 못지않게
예, 그 심리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신 거죠. 근데 예, 그 지원도 해주니 안 해주니 그렇게 참 얘기가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구원파 분들이 보내주신 성의, 마음의 성의는 지금 잠수사 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그런 관계에서 자체 그거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입장이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만 바뀌었다고 완료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해수부 장관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춘 의원이 이제 장관이 된 건데 네네. 사실은 이제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왜 아, 그러냐면은 그 이전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실은 세월호 사건 나던 그 즈음에 해양비서관이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해수부 차관으로 갔다가 올라가면서 세월호 인양까지를 다 마무리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든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까지 해수부는 덮는데 급급했던 모양이 보이고요. 네. 심지어 세월호 인양까지도 그런 모양이 좀 보이는데 드디어 이제 해수부라고 하는 곳을 정권이 바뀐 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장관 이제 취임식을 하실 때도 그 세월호의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든든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청문회 할 때도 세월호에 대한 답변 뭐 조치 같은 것도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뭐 장관이 되기 위해서 떳떳이 소신을 밝히시더라고요.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나간 방송에 자갈자갈에 노무사님이 하신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코리아셀비지 그거 보니까 그 왜 업체 이름만 바꿔놓으면 언딘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상황이 진짜. 현장에서 약품도 없고, 예,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직원도 없어서 외주에서 뭐 일용직 말처럼 이제 일용직 몇 명 데리고 와서 일 시키고처럼 똑같죠. 그리고 이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그 방송을 들어보면은 예. 쇳덩어리로 된 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 더운가 봐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환경 속에 완전 뻘로 냄새는 예. 엄청나게 날 거고. 네, 거기다 목포고 전라도 쪽에 예, 거기다가 아니 도대체 안전 장비를 해놓지 않으면 일하시다가 얼마든지 그 배가 이제 옆으로 누워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배가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제 낙하물이 떨어져서 예, 그 사람이 다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전모는 쓰고 계시는 거는 항상 봐요 영상으로. 근데 그걸로는 다 확인 그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혹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코리아셀비지한테 일을 주고 코리아셀비지에서 다시 또 하청업체한테 일을 주는데 아무도 책임을 딱 봐도 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코리아셀비지가 상하이셀비지의 자회사 같은 거죠. 코리아셀비지 심의했다. 그렇죠. 구조는 안 하고 빠진 사람 건졌으니까 열심히 했다고 변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이한성 의원이 물어봐요. 뭐 이렇게 그 현장 지휘관이었으면은 뭐 그 선박이나 다른 것도 동원할 수 있는 명령 같은 걸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을 때는 그 행사 그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구조 책임을 다하라고 그 막강한 권한을 주는 건데 당시 왜 그 유기치사 그 과실치사가 안 들어갔죠. 기소 내용에 공문서 뭐 위조 뭐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구조를 못했는데 유기치사나 이런 걸 왜 안 넣냐라고 물어보니까 변찬호가 그래요. 과실범 처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정말 의지가 없죠. 과실범.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네가 못 구한 거지. 그러니까 굳이 갖다 대려면 과실범을 갖다 대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좀 어려웠다고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과실치사, 치상 있고 치사가 있는데 예. 그걸 평가하는 사실상의 기준은 뭐냐면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했느냐의 그렇죠.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바라보는 관점이 네. 그냥 뭐 음모론 다 빼고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현장에 1, 2, 3정, 그들은 네. 그냥 123정이라고 부르더군요. 네. 123정을 갖고 가서 네. 적극적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렇죠. 방송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근데 실제로 드러난 증거로만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 선원들만 구해서 데리고 나왔고 네. 물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사람들만 건드리는 역할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과실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이렇대요.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변찬호가 뭐라 그랬냐면 전례가 없었습니다. 구조 활동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조를 실패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진 전례가 없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과거에 그 대형 재난일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나. 그러니까 그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는 32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공사 현장 소장 2년 받았고요. 서울 그 동부 뭐 사업소장, 서울시 동부 간선 사업소장 금고 1년 6개월. 이 금고가 징역형인데 징역형이긴 한데 노역이 없는 거래네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노역하지 않고 있었던 이게 1년 6개월. 그 외에 지자체 담당 안전 공무원들은 다 집행유예를 풀려났고요. 삼풍백화점 502명 사망했는데 회장이 7년 6개월 받고 그거 말고는 안전 공무원들 다 집행유예를 풀려나고 그 전 서초구청장 당시가 아니고 전 서초구청장이 징역이 10개월. 그때 허가해 준 사람. 예, 그렇죠. 10개월 고작.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로 이제 끝났고 시랜드 같은 경우 23명이 죽었는데 그 수련원 대표 1년, 유치원 원장 2년 6개월 그리고 인허가 그때 왜 군수가 좀 비리가 찾아보니까 있었는데 이 사람 처벌 안 됐고요. 관련 공무원 뭐 안전 뭐 이런 담당하는 공무원 처벌된 사람 없고 지하철도 뭐 방화 업무 무기정이 됐으나 그 지하철 운전했던 그 기관사 금고 5년 받은 거 이외에 뭐 대우 지하철공사에 재난 대응하는 뭐 그 관련 공무원들 전혀 처벌 없었고 하물며 서해페리오 같은 경우에도 과승 2배 넘게 이제 과적 과승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물론 자연 재해로 해서 배가 넘어갔지만 과적이 큰 그건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군산 항만청에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공무원 4명조차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공무원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요. 얘 말이 맞아요. 전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그 전례를 얘네들도 깨기 싫은 거죠. 이거 무슨 카르텔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례가 없었다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형사법 책임을 진 걸. 그러니까 1, 2, 3중 정장 하나 3년 지금 기소한 거 엄청나게 목에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네. 최근에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네. 유죄를 받았는데요. 네. 그게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의 황교안의 역할이랑 비슷한 거라고 맞아요. 보고요. 예, 맞아요. 외압을 해서 실제로 김경일 정장만 3년 받게 만드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업무살 과시사를 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병우라든지 황교안의 지금 외압을 행사했던 부분과 상당히 연결이 돼 있으면 네네. 세월호는 어떤 식으로 다시 진상 규명이 될지는 아직 저는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네. 특검 또는 네. 뭐 제2기 특조위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할 때 네.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경희 절장은 지금 나올 때가 돼버렸죠 이제. 네, 2008년도 2월에 이제 출소를 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참 안 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 대형 재난을 보니 참 공무원들이 잘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플러스 검사 플러스 판사들이 힘을 합친 결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이외에 행정들 이외에 해수부나 그 뭐 총리, 안행부 이런 이제 재난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그 전해철 위원이 그 뭐 전체적인 형사 책임 은 적어도 이제 전제하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그 김지태 검찰총장이 1, 2, 3장에 대해서 법률상 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데 얘도 얘기하죠. 검찰총장이 1, 2, 3장에 또 법률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근데 그 위에 한두 단계 선호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과연 형사 책임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 맞나요, 이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 이게 왜?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딱 보기에도 해수부 뭐 안행부 전혀 총리 조사 안 했겠죠. 예, 굳이 뭐. 그리고 이제 최상한 차장 관련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뇌물 같은 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내용에는 이게 아예 없다고 이제 시즌 1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최상한 차장이 지금 그 2017년도 5월 11일 근래죠. 이 2심까지 항소심 무죄가 났어요. 우리 한국 업체예요. 상하이 셀비지는 코리아 셀비지는 한국 업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소기업인 거죠. 네.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화물 적재칸 쪽을 해체를 해야 된다. 세월호 구조물 변형은 없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구조물 변형이 없다라는 거에 그렇게 크게, 왜냐면 이게 유가족분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게 세월호 이제 온전한 인양 그거 말씀하셨던 게 이유가 하나잖아요. 진상규명. 손을 이미 다 댔는데 이제 와서, 그리고 그 코리아 셀비지 업체가 왜 거기 들어가 있냐면 실종자 수습
납부를 하는 업체가 아니고 세월호를 고철로 가져가기 위해서 낙찰받은 업체예요. 그때 그 꽤 오래 전에 이미 그 예상이 책정됐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30억인가 40억인가? 해서 그때 이미 코리아 실비지 니네가 세월호 올라오면 고물로 가져가라고 해서 낙찰받은 회사에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시신 수습하려고 들어가 있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영춘 장관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드시 그래서 저도 세월호가 이제 거치가 되고 나서 코리아 셀비지가 그 당일날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현장에 목포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안 그래도 손대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막 마음이 있었는데 코리아 셀비지가 지금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넘길 생각이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꽤 오래전에 다룰 때 세월호를 그냥 고철로 팔아 넘기기 위해서 네. 마지막 세월호 처리하는 과정에 그 예산까지 포함됐고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 통과됐다는 걸 알고 분노했던 바로 그 업체라는 거죠. 네, 그 업체예요. 김영춘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자, 또 하나 더는 뭐 이건 좀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갈자갈 방송에 나오는 민보현 양이 지금 안산에 살고 있는데 세월호에 관련된 시민활동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소식을 전해오는데 실제로 지금 화랑유원지에 있는 그 안산의 그 자리에 추모관을 이제 하나 세우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옆에 이제 넓은 공터. 예. 네. 거기 근처에.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안산 시민들께서 일부가 그 공론화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서명을 했는데 뭐 3만 명 벌써 모았다고 하고요. 그 서명지를 지금 안산시장한테도 전달하고 이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안산에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안산에 산다고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할 생각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사고의 전환이랄까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안전공원 뭐 이런 개념으로 지어지거나 그런다면 어쩌면 안산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고정관념,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만 생각하면 속되게 표현하면 집값도 떨어질 거고요.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반대한다고 지금 탄원서 받아가지고 못 짓게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의제를 한번 가져와 보는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요. 뭐 거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추모관 속에 납골당이나 이런 게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긴 해요. 지금 여러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원하시죠. 네. 한꺼번에 모으는 걸로 한 곳으로. 예. 근데 그게 세계적인 안전공원이라는 개념으로 납골당만 들어가겠습니까? 만들어지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참사를 어떤 도시의 기회로 돌리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전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분들을 모으거나 그러는 것도 못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만들어진다고 맞아요. 하면 맞아요. 그런 어떤 그 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는 네. 단순하게 이제 한국적 문화 속에는 뭐 이제 그 어떤 죽음과 묘지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네. 그렇게 그 나쁜 쪽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관련한 공청회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행사를 이렇게 중단시킨다거나 방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명분이랄까 정당성은 있다고 보는데 조금만 어떤 사고를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라면 하겠냐? 저는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이거 좀 얘기가 좀 새는 거지만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저는 군대를 좀 특수한 곳에 나오고 그러면서 실제로 산 같은 데서 이렇게 자고 이러는 걸 되게 많이 해봤는데요. 어느 날 좀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저 총각 시절에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장소가 저기 파주 어디에 있는 공원묘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드라이브 코스인데 그 공원묘지 정상 전망대에 올라가면 전체가 다 묘지인 경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친구가 해준 말에 의해서 제가 인생이 좀 많이 깨달았죠. 저 사람들은 너를 해코지하지 않아. 오히려 반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너를 지켜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혼자 드라이브를 건데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이제 세월호를 4년째 지금 다루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들의 영혼 이런 게 두렵거나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을 좀 가지면은 그게 어떤 집값이 떨어지는 정도. 물론 저희들이 그게 폄하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집값 때문에만 단순히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생각의 좀 전환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 세월호가요. 물론 이제 지금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제일 먼저 저희가 이 땅의 어른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진상규명이라서 좀 올인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의 그 뒤에 이제 그 정부는 물론 정부대로 할 일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대처를 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될 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준비거든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게, 그리고 처벌돼야 되는 만약에 책임자가 처벌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겨서 이렇게 경각심을 좀 일으키고 이런 건데, 지금 광화문광장에 그 아이들 그 분향소가 있어요. 사진들이 쭉 있는데 물론 거기 오셔서 분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시고 하시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와서 분양을 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과연, 그러니까는 이게 화랑 유원지가 물론 이제 옆쪽이어요. 무죄가 나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3심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죄목이 뭐냐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업무 방해, 선박안전 위반 교사,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가 됐습니다. 뭐 과실치사, 순환구호법, 뭐 이런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잘못해서 구속이 된 게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까지 지금 무죄가 났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그 압수수색 관련해서 그 세월호 국정조사 2014년도 7월 9일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진우 의원이 그 요 사고 상황,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그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유족들에 대한 검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카카오톡 밴드 등 SNS 계정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유족들에 대한 검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우 의원이 유족들에 대한 검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황교안이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유족들에 대한 검토 플러스 나중에 소송에 대비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그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니까 이 유족들의 검토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향을 좀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일이 났을 때 이렇게 약한 고리를 뭐 어떻게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얘기를 좀 해서 자기 편으로 좀 일부를 만들면 좀 더 일을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가장 최소로 의혹 제기하는 거예요. 최소로. 그래서 그렇게 뉘앙스가 저는 딱 보기에 뭘 검토를 하려고 이거를 보지? 그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6월 3일 날 이제 목포해경 사법경찰관 명의로 해서 압수수색에 이제 그 사실이 통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카카오톡 내역을 확인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압수수색 통지서가 이제 6월 20일 날 대구로 이제 발송이 돼요. 가족들 모르게 이제 일방으로 이래저래 필요해서 우리 압수수색해서 봤어라고 이제 6월 20일 날 그 통지가 가는데 2014년도 6월 20일 날이면 유가족분들께서 집에 있을 시간이 없죠. 그 뭐 광화문에 있거나 단식하거나. 이제 그래서 이거 온지도 이제 모르셨다가 이제 나중에 아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지를 보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통화 같은 것도 이제 그 통화 내역이나 문자 같은 것도 이제 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근데 그 확인을 했던 날짜가 4월 16일 8시부터, 그러니까 압수수색,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게 4월 16일 8시부터 17일 8시까지로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정진우 의원이 이거는 이제 사고 나기 직전부터 그 하루잖아요. 24시간.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출항하기 전에 늦게 출항을 했죠. 안개 때문에 출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세월호만 출항을 했어요. 그리고 출항하기 전에 선원들이 출항하지 말자고 항의를 했던 뉴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출항 지연에 대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당일날 왜 저녁에 김한식 사장이 그 출항 그 부두에서 직접 회의까지 했었죠. 단원고 선생님들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침몰 원인에 대해서 먼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16일 8시부터가 아니고 출항하기 전부터 조사를 할 거면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출항을 하게 된 건지, 왜 침몰을 하게 된 건지 정확히 조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출항 전부터 그 압수수색을 해서 봐야죠. 근데 4월 16일 8시부터 17일 8시까지만 한정해서 통화 목록에 대해서 그 봤어요. 영장을 청구를 해서. 근데 왜 이렇게 기간을 짧게 했냐고, 그 전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황교안이 한다는 얘기가 압수수색 기간을 길게 하면 법원이 기각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그 24시간만 딱 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법원도 바보가 아닌데 수사하는데 필요하다는데 그 24시간 넘겼다 기각을 하겠어요, 영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그 시간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침몰 원인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그 4월 16일 8시부터 압수수색해서 통화 기록이나 문자 내용을 봤다라고 하면 이제 그 세월호 상황에 대해서 외부에 얼마나 알려졌느냐를 확인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쯤에서 한번 스톱을 한번 시켜봅니다. 검찰 수사가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진행하다 보면 법에 의해서 미진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니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뭔가 미심쩍은 수사의 대개의 어떤 얼개들은 검찰이 수사를 못했다기보다는 외압에 의해서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안 한 거죠. 검찰들 광주지검에 있는 검찰들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잘했다는 평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굴절시킨 건 사실 황교안이나 우병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보가 아니면은 그게 김경일 하나로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근데 김경일 하나만 지금 처벌하고 나머지들은 손도 대지 않은 부분이 나름 열심히 했다고 말을 하기에는 또 시민 입장에서는 전혀 와닿지 않죠.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덮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건 차치하고라도 검찰들이 실제로 세월호 사건이 내가 이걸 보호해줘야 될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라고 느껴서 수사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그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거 지금 뭐 외압 의혹 같은 게 드러난 것만 있어서 그런 거지 저는 밖으로 안 드러난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몇몇 개만 드러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각종 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덮고 은폐하고 이런 걸 했겠냐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견디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 그러면 검찰이 칭찬을 받았겠지만 이래저래 누더기 대 수사를 진행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생긴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제 글로 가겠죠. 좀 있으면 뭐 광화문광장이 아니고 글로 갈 텐데 저희보다 윗세대 분들이 지금 이거를 반대를 하고 계세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는데 이거는 본인들의 뭐 집값 아니면 본인들의 생각이 아니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다음 세대, 그러니까는 광화문에 오는 분양하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너네 혹시 거부감이 있니? 이게 문제가 되겠니? 혹시 너네들한테? 저는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광화문에 오면 아이들이 그냥 분양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노란 리본 만드는 데에서 리본도 만들어서 사진 찍고 페북에 올려요. 그러면은 그 밑에 또 귀엽다 하면서 고맙다고 어른들은 또 데려 인사를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온 아이들도 두렵다거나 거부감이 있다거나 그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산시장도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정을 못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부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시 외곽으로 쫓겨나거나 안산과는 상관없는 곳에 또 만든다거나 그도저도 안 되면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곳에 그냥 그런 식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사고의 전환만 조금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사건을 교훈 삼아서 뭔가 정말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번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바꿔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지금 순주님이 이제 시즌2 이제 다시 세월호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간중간은 다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6번째 시간이니까 3분을 인터뷰했고요. 관련되신 분들. 그 3번째 시간은 지금 역시 검찰의 세월호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이 3번째 시간이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좋은 얘기도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드려봤자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일단 대략의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1, 2회 방송에서 검찰이 이렇게 했구나. 감은 잡으셨을 거고 중간에 뭐 그 황교안이나 우병우의 이제 영향력으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제 기사로 보셨을 텐데 우선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그 청와대나 국가안보실 그리고 김경일 정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과실치사를 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검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구조 실패 관련돼서 그 질의를 그 광주 지원 국정 그 감사에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서기호 그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그 서기호 의원께서 1, 2, 3장 말고도 그 위에 목포나 뭐 서해청장, 뭐 검찰 그 해경청장들이 많은데 그 1, 2, 3장 혼자만 잘못이냐고 생각을 하냐고 물어봐요. 변찬우 그 지검장한테. 그러니까 변찬우 지검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간부들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1, 2, 3장조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 위에 뭐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아하. 이 부분에 논란이 지금 많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서교 의원이 바로 근거가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변찬호 지검장이 현장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김경일 말고 상황실에 있었던 목포서장, 아니 그 서해청장, 경찰청, 해경청장 모두는 현장 상황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상층이라고 하면 목포나 뭐 서해청 이런 공무원들이 될 텐데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조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랐으니까 우리는 기소를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시즌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도 보고 있었고 교신도 했었고 또 유일하게 TRS로 뭐 그 김경일 정장이 곧 침몰한다고 얘기해도 김수현하고 김문홍하고 김석규는 구조를 하라. 구조 얼마나 됐냐. 탑승객 얼마나 나왔냐. 상황이 어떠냐라고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경들은 계속 얘기를 하죠. 자기네들은 많은 구조 세력을 침몰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다 보니 확인을 못한 거지. 상황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다. 근데 변찬호 지검장 얘기를 해요. 얘는 몰랐으니까 우리는 과실치사 줄 수가 없어. 너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텐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요. 잠깐 짚고 네. 넘어가면은 네. 그냥 일반인들의 과실치사보다 네.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훨씬 더 중재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야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경우가 많지가 않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2, 3 정장도 참 과실치사로 하기 어려운데 그 윗선까지 어려울 거다. 아예 그냥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석 의원이 다시 1, 2, 3정 혼자만 단독 범행이겠냐고 다른 정황 같은 거 없냐고. 그러니까 그 변찬호 지검장이 윗선은 전혀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사를 했는데 윗선은 전혀 모르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 게 현장이 너무 급박했다. 그래서 1, 2, 3정 정장이 일일이 상황을 다 윗선으로 보고를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시즌 1 때 다 이제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침몰 상황만 급박했어요. 현장에는 해경들은 전혀 급박하지 않았죠. 예. 김경일도 현장에 도착해서 그 브릿지랑 자기 선체 1, 2, 3정 높이 맞추려고 10분 동안 멍 때리고 이러고 서 있었잖아요. 해경들은 급박하지 않았어요. 침몰 상황만 급박했던 거지. 빨리 구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이 급박해서 1, 2, 3정 정장이 다 보고를 못했고 그러니까 윗선들은 몰랐잖아. 그러니까 과실치사 할 수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랐구나 하고 납득을 한 거죠. 검찰이. 넌 몰랐구나.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 준 거예요. 지금 해경 지휘부들을. 그래서 단 한 명도 구속이 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그 이한성 의원이 세월호 접근해가지고 선원들만 구조하고 배 안에 있는 학생들을 구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변찬호가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다에 빠져있는 승객들을 구조하느라 열심히